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시계 리뷰 영상이긴 한데요. 조금 리뷰의 방식을 바꿔보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리뷰 원고를 다 써놓고 줄줄 읽는 방식으로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대본 읽기식 리뷰가 좀 지겨워져서 게스트 한 분을 모셔가지고 시계에 대해서 대본 없이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계획이 없을 때마다 저희 채널에 모셔오는 게스트가 있습니다. 손생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계획도 없을 때마다 이렇게 불러서 죄송스럽고 놀러 오는 기분 들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녹화가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체력이 닿는 데까지 손생활님을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계들은 발틱이라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들인데요. 발틱은 3년 전쯤에 설립된 프랑스의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이지만 벌써부터 프랑스를 대표하는 시계 회사로 여겨질 만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상하리만치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예상하는 바는 아무래도 스펙 대비 가격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시계 팬분들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 디자인을 이루고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쁜 시계라는 건 알겠는데, 비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브먼트나 외장에 들어가는 소재 대비 비싸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시계들은 이 회사의 첫 번째 시계에서 한번 버전업을 한 시계들인데, HMS라고 해서 기본 3Hands 드레스 시계의 버전업 모델이고, 이게 미오타 81A가 들어가고 아크릴 유리를 시계 유리로 하고 있는데, 관부가세 포함해서 한 50만원 살짝 넘는 가격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시걸의 중국 회사죠. 시걸의 ST1901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관부가세 포함하면 80만원 넘어갈 거예요. 역시 아크릴 유리를 쓰고 있고, 확실히 싼 시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브랜드, 신생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솔깃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한테는 발틱이 좀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발틱의 시계를 구매를 하신 적이 있죠? 네, 이 모델도 저는 구매를 했고요. 그 전에 다이버 워치도 구매를 아쿠아 했어요. 스카프라는 네, 타입. 어떤 이유로 구매를 하시게 됐나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계를 봤을 때 이쁜가 안 이쁜가, 그래서 이쁘면 사실은 구매를 하는 편인데, 당시에도 김생활님께서 올려주신 리뷰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긴 했지만, 국내 팬분들을 제외한 세계 팬분들로 시선을 돌린다면 발틱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매였다고 봐요. 저는 한국의 가성비 중심으로 이제 시계를 판단하는 시계 팬분들이 물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많은 부분 잘못된 선택을 막아줄 때도 있지만은 시계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레이마켓에서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발틱을 살 돈으로 사면은 예컨대 해밀턴이나 글라이신이나 티소의 시계들을 살 수 있죠.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스위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를 심지어 발틱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발틱의 시계가 줄 수 있는 경험들이 완전히 대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발틱의 시계가 줄 수 있는 경험은 한 38mm의 케이스 사이즈에 1940년대의 비례와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은 드레스 시계나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인데, 그런 시계들이 다른 브랜드의 그 가격대에 있냐 하는 거죠. 저는 가성비 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그런 브랜드가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도 말씀하신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시계 브랜드가 있나 생각해보면 딱히 생각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발틱이 뭔가 스토리텔링도 아주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친구가 운영하는 브랜드잖아요. 아직 30대가 안 됐나? 30대 이제 갓 넘었나? 그런 젊은 친구가 하는 브랜드인데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을 찾다가 아버지가 되게 시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아버지가 빈티지 시계 같은 걸 모으고 수집하고 팔았던 기록 같은 걸 되게 꼼꼼하게 기록하시던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아버지 컬렉션에 있었던 중요한 시계들을 그러면은 재현해볼까?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기 시작한 브랜드여서 뭐 이런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들이 과연 많은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만약에 여러분이 시계 역사책 같은 걸 보다가 이제 뭐 1930년대나 40년대 빈티지 오메가나 뭐 빈티지 롤렉스, 예거 루클트르 뭐 이런 걸 보고 우와 이 시계 정말 예쁜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해서 찾아보면은 뭐 구할 수는 있겠죠. 소더비 경매 같은 데서 가장 비싼 중고가로. 그리고 뭐 관세가 막 수백만 원 붙는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싸게 구한다면 이제 수십 년 지난 시계잖아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믿을 수 없는 판매자한테서 이제 도박하듯이 구매를 해야 되고 막상 받아보면 막 온갖 데 녹슬어 있고 돌아가지도 않고 뭐 그런데도 계속 사게 되는 이유는 정말 그 시절의 시계가 가진 감성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완전히 똑같은 무브먼트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검증된 무브먼트에다가 비례를 잘 살린 디자인을 넣어서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그래도 100만 원 이하의 가격에 이제 시계를 만들어서 제공해준다? 저는 고마울 것 같은데요. 그게 저는 발틱이 인기를 끈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발티게 시계가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희귀성 그리고 발틱이 발틱으로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대체 불가능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브랜드에서 최근의 가격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그리 비싸다는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티게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좀 더 오래된 빈티지한 느낌의 디자인의 기조를 잘 해석한 느낌이기 때문에 발티게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 무브먼트나 소재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1차원적인 거잖아요. 조립되기 전에 부품 하나하나의 가격 가지고 시계의 제작비를 계산하는 건데 뭐든지 간에 남들이 조합하지 않는 조금 더 어려운 조합 같은 것들 이런 게 나오면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고 더 비싸지는 거죠. 예컨대 해상도 좋은 다이얼 넣기로 유명한 회사 가운데 뭐 독일 회사 뭐 슈토바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다이얼을 외부에서 받아오는데 다이얼이 어마무지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성비 계산하는 분들이 다이얼 가격 같은 거 안 넣잖아요. 그렇죠. 다이얼이 유니크하고 해상도가 높고 입체감 있고 섬세하게 잘 만들면은 그것도 사실은 무브먼트만큼 돈이 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보통 계산을 안 하시잖아요. 발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성비 계산할 때 넣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발틱이 고유하게 쓰는 숫자나 그 로고의 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개발하는데 분명히 돈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발틱만 쓰는 거고 이거를 전 라인업에 다 쓰기 위해서 상당히 생각을 기울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비를 꽤 들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시기에는 특히 아르데코풍의 섹터 다이얼을 제대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남들이 쓰는 부품을 그대로 받아오면은 그냥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내 것도 좀 만들어 주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싸게 사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생산도 할 수 없는 마이크로 브랜드가 우리 한 300개 생산하려는데 이 디자인으로 남들이 안 만드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하면은 싸게 못 사오죠. 그렇죠. 이거를 마이크로 브랜드가 섹터 다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 쓰는 이런 부품으로 쓴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돈 많이 든 거예요. 케이스를 보실 때 브러쉬나 이런 피니싱에 대한 상태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 시계의 재미있는 점은 다이얼에도 그런 피니싱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그 생활인의 시계 채널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영상으로 분명히 송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시계고 잘 만들어진 시계라는 거는 실물로 봐도 그리고 이미지로 봐도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발틱이 얼핏 그 글로 이렇게 쓴 스펙만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눈탱이를 치는 것 같지만은
막 무브먼트도 안 좋은 거 쓰는 것 같고 아크릴 유리 쓰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은근히 이 회사도 어쩌면은 엄청나게 출혈을 하면서 시계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들이 안 쓰는 부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계를 보시면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 스펙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무브먼트가 어떤 무브먼트인지, 네. 글라스가 어떤 건지, AR 커팅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계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검토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너무 공감되는 게 그래서 다이얼은 어떤 퀄리티로 만들어졌는지, 케이스는 어떤 퀄리티로 만들어졌는지 좀 더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을 쓴 시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유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발틱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돈을 모았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케이스도 발틱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케이스를 그대로 받아 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제작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40년대 풍의 케이스를 재현하기 위해서 베젤에 스텝이 들어간 이런 케이스를 만들고 브러쉬의 느낌도 손으로 비비던 이런 케이스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거고 이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도 대단한 건데 왜 가성비를 계산할 때 이런 걸 계산하지 않는지 저는 이런 것도 마땅히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걸 다 평가해도 발틱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관부가스를 포함한다면 확실히 뭐 싼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긴 해요. 그래도 매력적인데. 그래서 이런 디자인, 비슷한 디자인의 시계를 누가 대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티소의 브릿지포트 같은 시계,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브레게풍의 시계 뭐 생각해보는데 발틱이랑 비교하면은 좀 대량 생산 시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올드하죠. 론진의 그 섹터 다이얼을 제대로 구현한 스몰 세컨드 시계가 있긴 한데 그건 2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시계가 얼마나 착해 보여요. 그렇죠. 미오타가 들어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계가 되버리죠. 네네. 그리고 이 시계도 그래요. 이게 시걸 수동 무브먼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시걸 무브먼트가 얼마나 역사적인 무브먼트인지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100만 원 이하의 수동 크로노그래프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가성비입니다. 물론 이 같은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시계가 뭐 10만 원대 알리에서 돌아다니고 있긴 하죠. 그럼 그게 갖고 싶으면은 알리 걸 사면 되는 거고 이제 좋은 디자인으로 만나고 싶으면은 발틱이나 뭐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로리에나 라콘터 같은 시계들이 있는 거고 다 디자인이나 뭐 섬세한 케이스나 뭐 다이얼이나 이런 게 다 돈인데 그걸 막 공장 원가 가격이 안 나온다고 너무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ST1901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쌀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원가로 계산해 보면 이게 미오타 901호랑 비교해서 그렇게 원가 차원에서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한 60불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조 원가가. 그리고 기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ST1901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원은 비너스라고 역사적인 스위스의 크로노그래프 제조사의 설계예요. 1960년대에 비너스랑 르마니아 그리고 벨주가 크로노그래프 시장에 주도권을 놓고 무브먼트 시장에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커지지가 않고 작은 회사들끼리 막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새 무브먼트를 개발하려면은 투자 비용을 벌어야 되는데 작은 회사들이 그런 돈이 금방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너스는 자기 옛날 무브먼트 설계를 후발 국가들한테 팔아가지고 새 무브먼트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우리 설계 사갈래? 그러는데 하필 그때 소련이 자기네 그 자체 무브먼트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그거 필요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마침 1960년대 중국이 자체적으로 파일럿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비너스가 우리 무브먼트 팔 때를 찾고 있었던 거죠. 중국이 그럼 니네 설계랑 설비 같은 거 다 팔면은 우리가 사갈게 라고 해가지고 비너스 175라는 그 60년대의 비너스 설계와 설비를 중국이 사가게 되는 거죠. 그게 시걸 1901이 되는 거예요. ST1901.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에서 생산만 할 뿐이지 스위스의 설계인 거고 60년대 설계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박물관인 거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그 부품이 개수가 적고 분량이 적게 나서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어서 좀 더 복잡한 부품인 컬럼 휠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컬럼 휠이 뒤에 보여요. 이게 수동 무브먼트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일 때 뒷면에 크로노그래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컬럼 휠이 움직이면서 크로노그래프가 그 시간 관련 톱니바퀴들과 어떻게 인게이지를 하는지 관찰할 수 있고 스타트 버튼을 컬럼 휠이 어떻게 이걸 분리하는지 볼 수 있고 리셋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할 수 있고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라고 막 500만 원 넘는데 이거 다 가려진 시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보이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네. 잠깐 이걸 확인했었는데 저는 처음 보거든요. 네. 컬럼 휠 얼마나 예뻐요. 네. 이게. 캠 방식보다 컬럼 휠이 인게이지 할 때 훨씬 부드러워요. 이 스타트 스톱 하는 느낌이. 10만 원대에도 구현이 가능하고 알리에서 사면 그리고 80만 원 정도 주면은 이렇게 우아한 디자인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가성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발틱이 시계 애호가들한테 마땅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 시계를 좋아해야 할 분들이 충분한 관심을 안 주고 있다. 빈티지 크로노그래프, 빈티지 드레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발틱에도 관심을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스트랩 하나만 봐도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시계인지 보이지 않아요? 테이퍼 다운도 이게 네, 가죽 좋아요. 네, 옛날 시계 느낌을 내려고 얼마나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계인지 느껴지잖아요. 실밥도 굉장히 촘촘하고 네. 균일하게 박혀 있어서 가죽도 되게 부드럽고요. 저는 뭐 마이크로 브랜드들 새로 한국에서도 이제 출범하고 뭐 이런 거 응원하고 합니다만은 뭐 가성비 이런 거 추구하면서 오마주로 시작하는 거 그것도 분명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거는 이런 발틱 같은 브랜드의 센스 같은 것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는 좀 취향을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마이크로 브랜드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 브랜드의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오마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아주 저렴한 중국발, 그러니까 알리발 오마주 시계들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시는 분들도 여러 봤고요.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들만의 디자인 언어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발틱이라든지 로리에 만 이런 스코브 안데르센 이런 회사들이 저는 조금 더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그들의 어떤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어떤 성공이 추후에 나오는 또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어떤 길잡이 노릇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진짜 진정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의, 인정.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손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